그 재는 방법을 또 많이 물어봤어요. 일단 기본은 알아야지.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일컬어 바이탈 사인. 체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체온이란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을 할 때 생산하는 열과 하강하는 열의 차이를 체온이라 정의한다. 신진대사가 뭐냐? 입으로 냠냠냠냠 먹은 거가 내 몸에서 막 기계가 돌려니 뭐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뭐 음식을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내 몸을 돌아서 똥이 됐어요. 음식이 똥 되기까지 기계가 돌아갔죠. 돌아가. 내 몸에서 기계가 돌아가. 음식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기계가 돌아가니까 체온이 상승하겠죠. 거꾸로 3일, 4일 동안 기아 상태야.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체온이 떨어지겠죠. 내가 화가 났어. 지금 수업을 하는 중이야. 막 움직이는 중이야. 운동을 했어. 뜨거운 걸 먹었어. 여기 주변 환경이 더워. 그럼 내 체온이 상승을 하겠죠. 지금 얘기했던 거 반대라면 체온이 떨어지겠죠. 이 내 몸이 인체가 신진대사 활동을 할 때 생산하는 열과 하강하는 열의 차이를 체온이라 정의한다. 정상 체온은 우리 기본 성인 36도 5분라고 하는데 아이는 우리보다 1도 높아요. 거꾸로 어르신은 우리는 36도 5분가 정상이라면 어르신들은 36도 간신히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아이는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점점 떨어지니까 어르신들은 체온이 낮은 거예요. 체온이 낮으니까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염률도 높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왜 아이들은 신진대사가 빠르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완전 무균 상태.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나온 순간 세상에 온갖 끝 병원체들, 세균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바글바글해요. 그럼 애는 감염되어서 죽기 딱 십상인 거지. 애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온을 1도 상승시켰더니 애가 면역이 늘어나서 스스로 사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아이는 체온이 높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떨어져서 우리 어르신들은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고. 몸에서 여기저기 오장육부 감염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르신은 자체로 냄새가 발산. 또는 몸에서 분비물이 많으니까 그 분비물이 많은데 그게 가장 바깥. 이게 피부예요, 피부. 몸의 가장 바깥. 우리 집에서도 먼지가 어디 쌓여요? 가장자리에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노폐물이 피부층에 쌓이니까 몸에 염증도 생겼어. 여기저기 염증도 생겼어. 피부층에 노폐물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 자체에서 냄새가 발산이지. 뭐냐면 태어나서 점점 감염되어서 생명을 다하는 과정. 거기까지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은 출생해서 병 들어가는 게 염증 나서 사망에 이르는 거. 거기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인생이 아니라 죽음까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가 인생이다.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체온 재는 방법이 어디냐? 몸속 깊은 것부터 나열해봐라. 그러면 제일 몸속 깊은 곳이 직장. 우리 지금 수은 체온계로 재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병원 2020년도부터 환경보호단체와 의료단체와 협약을 맺었어요. 2020년도부터 수은으로 된 체온계, 수은으로 된 혈압계는 사용하지 않겠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은은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 현장에 가면 다 전자체온계, 전자혈액계를 쓸 거예요. 전자는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수은은 가격이 싸고 정확해요. 근데 환경보호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수은을 이제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거는 수은으로 된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자, 수은 체온계로 만약에 잰다. 그럼 몸속 깊은 곳이 직장. 두 번째가 구강. 세 번째가 애가 순이다. 직장, 구강, 애가 순이다. 아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지? 이게 자꾸 올라가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부터 알아볼게요. 애가는 기본 10분. 근데 우리 몸속 깊은 곳으로 가면 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5분. 직장은 절반이니까 2 내지 3분. 자, 애가로 10분 동안 됐을 때 36에서 37도 나오면
노멀, 정상이란 소리죠. 근데 몸속 깊은 곳으로 가면 체온이 0.5도 상승. 근데 여기 구강은 36도 5부에서 37도 5부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직장은 37에서 38도 나오면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장 체온 쟀더니 38도다. 해석의 의미는 정상이다. 애가로 쟀는데 38도다. 그러면 비정상이다. 체온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어디로 쟀느냐에 따라서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가 체온 잴 때 주의사항은 겨드랑이 땀이 있으면 체온이 오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땀을 두드려 닦은 다음에 체온을 재야 되겠죠. 근데 이 두드려 닦는 거를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1번 문제로 닦는다. 2번 두드려 닦는다. 답은 두드려 닦는다가 정답이죠. 문질르면 마찰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두드려 닦는다가 정답이었어요. 땀을 두드려 닦은 후 수은구를 애가 중앙에 밀착해서 손을 가슴에 놓고 1호부터 7에서 10분 동안 잰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자, 구강체온은 혀 아래, 이가 아니라 입술을 문다. 이를 문다는 틀린 답이었어요. 입술을 문다. 그리고 3에서 5분 동안 재는 거예요. 그런데 구강체온제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구강에 문제가 있거나 멘탈,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잴 수 없어요. 어린아이 또는 무의식 환자, 경련 환자, 정신질 환자 이런 사람들은 구강체온제에서는 안 될 사람. 자, 내가 구강체온제를 갔어요. 근데 환자가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근데 환자가 뜨거운 차나 또는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그냥 음식은 10분, 뜨거운 거나 찬 음식은 30분 후에 다시 잰다. 근데 환자가 별일이 없는데 갑자기 높게 측정이 되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체온계로 다시 한번 재본다. 실제 임상에서는 전자로 쟀다면 수은 체온계를 가져가서 정확하게 재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은으로 안 재는 거지.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문제로 나왔을 때 환자가 갑자기 체온이 높게 측정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체온계로 다시 한번 재봐라. 이게 정답이에요. 또는 구강체온 재는데 환자가 수은을 삼켜버렸대요. 그러면 수은 중독, 미나마타면 걸리잖아요. 그러면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빨리 계란 흰자위를 먹여라. 계란 흰자위를 먹여서 중독을 예방하라고. 근데 이거는 너무 옛날 거라 이런 문제는 지금 좀 지양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자, 마지막으로 직장 체온. 직장 체온을 재던가 학문에 집어넣어서 관장을 하던가. 그러니까 학문을 봐야 될 때는 직장 체온이나 관장할 때 학문을 봐야죠. 그러니까 학문을 보려면 자세를 물어봐요. 또 자세. 자세는 옆으로 놓은 좌측이 또는 엎드린 거는 복이고 옆으로 놓은 건 측인데 그 반복이 자세. 죽부인 끌어안고 있는 자세. 복이도 아니고 측이도 아닌 절반 자세. 이 자세를 우리는 심스 자세라고 부르죠. 좌측이나 심스 자세를 이용하면 항문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항문이 배꼽 쪽을 향해 있어요. 옆으로 누웠을 때. 그래서 관장촉을 또는 직장 체온계를 어떻게 삽입하느냐. 배꼽 쪽을 향해서 삽입해라. 배꼽 쪽을 향해서 삽입해라. 왜? 직장이 배꼽 쪽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체온계던 그 관장 촉이던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고 환자한테 좀 릴렉스,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홍길동님 하면은 몸이 이완이 돼요. 수용성 윤활제 바르고 홍길동님 하면서 배꼽 쪽을 향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 체온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멘탈에 문제,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으면 잴 수 없어요. 일단 직장 암 환자, 설사난 환자, 경련 환자, 무의식 환자,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직장 체온 잴 수 없어요. 직장이든 구강이든 애가든 어디로 재든 제일 중요한 거는 35도 이하로 내려갔나 확인하고 꽂는 거죠.
자, A 환자인데 38도인 거를 이거 B 환자인데 그대로 꽂으면 B 환자가 38도 체온이 높다라고 해서 멀쩡한 사람한테 해열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꽂기 전에 38도로 이하로 내려가나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꽂아라. 자, 체온 조절 중추는 내의 어디서? 체온 조절 중추는 내의 시상하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호흡 조절 중추는 내의 어디서? 아, 머릿속에 딱 떠올렸으면 공부 좀 했네. 근데 뭐지? 하면 안 돼요. 연수에서. 호흡은 연수에서. 체온은 시상하부에서 조절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온에 대해서 했는데 체온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감염. 감염. 근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됐냐면 수수루. 여러분들 수수루란 말이나 분만 후라는 말이나 같은 문제예요. 수수루 열심히 바이탈사인 체크해요. 애기 분만한 사람한테 열심히 바이탈사인 체크해요. 왜? 체온재 했을 때 열이 높으면 감염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자, 이제 국가고시 문제 유형. 수술한 뭐 맹장 수술한 뭐 어떤 절제 자궁 절제술 3일 전에 자궁 절제술 환자가 체온이 38도다. 맥박이나 호흡이나 혈압은 다 정상인데 체온이 높다라고 나와서 숫자가 38도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의 의미로 옳은 것은 1번 출혈, 2번 감염, 3번 쇼크. 그러면 답은 감염이 답이지, 감염이. 체온이 높다는 거는 감염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똑같은 문제를 자궁절제술이라는 말을 빼고 수술이라는 말을 빼고 3일 전, 이틀 전, 분만 후. 그래서 체온이 높은 걸로 나왔어. 그럼 해석의 의미가 뭐냐? 분만하고 나서 지금 감염됐다고 의심하는 거죠. 체온이 높은 거는 감염을 의심하는 거예요. 감염됐나 안 됐나 알기 위해서 바이탈 사인 중에서 체온을 재는 거예요. 두 번째, 맥박. 맥박은 혈액순환을 먼저 알아야죠.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자심방,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혈액에 펑 보내어질 때 혈압이 이거를 우리는 맥박이라 정의한다. 자심실이 수축해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보내어질 때 너무 세게 오니까 혈관벽이 하고 뛰는 거를 우리는 맥박이라 정의한다. 자,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정맥. 자심방, 자심실에서 대동맥 해서 전신. 그래서 다시 더러운 피가 되면 대정맥.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육안으로 봐도 두 심방, 두 심실 중에 자심실이 심장의 근육이 비대하다. 두껍다. 눈으로 봐도 두꺼워요. 왜 그러느냐? 자심실에 가장 많은 혈액이 몰려 있다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이게 가장 많은 일을 해요. 이렇게 세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자심실이에요. 그래서 자심실이 비대한 이유가 뭐냐?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뭐 어떤 표현이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자심실이 다른 심방이나 심실에 비해서 비대하다. 그 이유는 온몸,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맥박에 대한 정의는 자심실이 수축을 해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펑 하고 보내질 때 압이 너무 세니까 혈관벽이 대동맥 혈관이 하고 뛰는 거를 우리는 맥박이라 정의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맥박을 잴 때 머리 옆, 아이고 머리야 하는 이 머리 옆 여기서 재는 거를 우리 머리 옆 축두동맥, 입꼬리 여기서 재는 거는 안면동맥, 목에서 재는 거는 경동맥, 팔 여기서 재는 거는 상완동맥, 손목에서 재는 거는 요골동맥, 대퇴에서 재는 거는 대퇴동맥, 무릎 안쪽에서 재는 거는 슬와동맥, 발등에서 재는 거는 족배동맥. 다음 중 맥박 속지가 지금 제가 가능한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고시 문제에서 다음 중 맥박 촉지가 가능하지 않은 동맥은? 하고 물어보면 아까 제가 혈액순환 얘기할 때 대동맥, 폐동맥이 어디 있었어요? 몸 안에 있잖아. 거기 늑골이 막고 있잖아. 늑골.
늑골이 막고 있으니까 촉지가 안 돼요. 또는 심장 위로 왕관마냥 싸고 있는 관상동맥 있죠. 심장이 이게 파닥파닥 뛰는데 심장도 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야지 얘가 살잖아요. 그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 이 문제를 관상동맥은 장기 어디 있니? 1번 심장, 2번 간, 3, 폐 뭐 나오면 심장에 있죠. 심장에서 관상동맥은 무슨 일을 하냐요?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죠.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던 그 얘기예요. 관상동맥은 심장에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중 맥박 촉지가 가능하지 않은 동맥, 그러면 관상동맥, 대동맥, 해동맥은 늑골이 막고 있어서 촉지할 수가 없다. 심장 여기 있는데 늑골이 막고 있잖아, 늑골. 응? 늑골이 막고 있잖아요. 촉지가 가능하지 않은 동맥이에요. 맥박 촉지가 가능한 동맥과 가능하지 않은 동맥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근데 맥박을 잴 때 보통 요골동맥 재잖아요. 이 재는 방법이 엄지로 재면 네 건지 내 건지 헷갈려. 한자 건지 간호사 건지 헷갈려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30초 재서 그 숫자를 곱하기 2를 하면 1분 동안 촉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엄지를 제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30초를 재서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1분 동안 재는 거예요. 그랬을 때 60에서 100을 정상이라고 본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맥박은 분당 140에서 160. 좀 넓게 표현하면 120에서 160. 엄마 뱃속에서 응이 나오면서 120, 100에서 120. 여기 있는 우리들은, 여기 계신 우리들은 80 정도? 7, 80 정도? 할머니가 되면 60 정도? 점점 맥박은 떨어지죠. 아까 체온도 떨어졌는데 맥박도 점점 떨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우리들 60에서 100을 노말로 본다면, 정상으로 본다면 100 이상이다. 너무 많다. 너무 잦다. 너무 빨리 뛴다. 그래서 빈맥. 60회 이하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그래서 서맥. 정상맥은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리듬과 강도가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했더니 땅 따당 땅 너무 불규칙해. 그럼 우리는 이런 환자는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60에서 100이 정상인데 100 이상이면 빈맥, 60회 이하이면 서맥, 너무 불규칙하면 부정맥이라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맥박하면 장기 뭐가 떠올라요? 심장. 맥박을 왜 자는 거예요? 심장의 기능을 사정하려고. 심장 하면 무슨 색이 떠올라요? 붉은색. 심장, 그러니까 맥박하면 심장이 떠올랐죠? 심장하면 빨간색이 떠올랐죠? 맥박 기록은 무슨 색으로 한다? 붉은색으로 기록한다. 붉은 볼펜을 써야 될 때가 언제냐? 맥박 기록할 때. 아까 잘못 기록했을 때. 그 다음에 밤근무자. 이런 사람들은 빨간색 볼펜, 적색 볼펜 이용하는 거죠. 자, 맥박이 고르지 못하다, 불규칙하다. 이럴 때 재는 맥박을 심천맥박, 심천맥박 또는 또 하나 맥박 결손. 심천맥박이나 맥박 결손은 언제 재느냐? 맥이 고르지 못할 때, 불규칙할 때, 그럴 때 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심천맥박 어떻게 재느냐? 심천맥박은 심첨을 찾아야 돼, 심첨. 자, 심첨을 찾아서 거기다가 심첨에다가 청진기를 직접 대는 거예요. 직접 대서 청진기로 듣는 거예요. 이거를 1분 동안. 심천 부위를 청진기를 대서 1분 동안 직접 듣는 거예요. 이건 심천맥박. 근데 아까 제가 맥박결손 얘기했잖아요. 맥박결손은 간호사가 2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심첨에서 청진기로 듣고 한 사람은 말초에서 재는 거예요. 말초가 발등이나 손목, 족배동목이나 요골동맥에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2명이 들어서 한 사람은 심첨, 한 사람은 말초.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거를 맥박결손이라 한다.
맥박 결손이나 심천맥박은 언제? 맥이 고르지 못할 때, 불규칙할 때 재는 거예요. 심천맥박은 청진기를 가지고 가서 심천부에다가 직접 1분 동안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맥박 결손은 간호사가 2명이 가서 한 사람은 심첨을 청진기로 듣고 다른 간호사는 말초에서 재서 그 두 차이를 보는 거를 맥박 결손이라 해요. 심천 맥박이나 맥박 결손은 1분 동안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세 번째, 호흡. 들이마시는 흡깃이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쉬는 호깃이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흡기와 호기를 일회의 호흡이라 한다. 이게 12번에서 20번을 정상으로 보는데 24회 이상이다. 너무 자주 뛴다. 그러면 빈호흡. 12회 미만, 너무 느리다. 그러면 또 서호흡. 임종시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이 있어요. 무호흡이야. 다시 또 빠른 호흡 하다가 다시 또 무호흡. 또 다시 빠른 호흡 하다가 무호흡. 빠른 호흡, 무호흡. 빠른 호흡과 무호흡이 체인처럼 연결됐다 해서 임종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을 우리는 체인 속성 호흡이라 하는 거예요. 체인 속성 호흡은 언제 나타나느냐? 임종시. 임종시 나타나는 체인 속성 호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빠른 호흡과 무호흡이 교대로 반복되는 호흡. 그다가 무호흡으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운명하시는 거예요. 쿠즈 마울 호흡이란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으로 쇼크가 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이 깊고 빠른 호흡을 해요. 그런데 내쉴 때 단내, 사과 향기, 과일 향기 또는 아세톤 냄새 나는 특징적인 호흡을 쿠즈 마울 호흡이란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당뇨병은 인슐린, 뭐가 부족할 때? 미안. 잘못 얘기했어요. 인슐린 문제죠. 당뇨병은. 호르몬 인슐린 문제인데, 자, 그 인슐린이 어디서 생겨요? 췌장의 랑거한스섬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인슐린. 그 제품이 하는 역할은 당을 분해시키는 역할. 그런데 그 공장에서 불량품을 만들거나 또는 정량을 다 못 만들면 내 몸에서 당을 다 분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분해를 못 시킨 그 당은 내 몸의 혈액이나 소변에 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당인지 아닌지 무슨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보죠. 근데 당이 안 보여야 되는데 혈액이나 소변에서 당이 보이면 우리는 당뇨라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이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고혈당이 왔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을 떨어뜨려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못 만드는 인슐린을 바깥에서 투여해줘야죠. 인슐린 투여를 해줘야지. 안에서 정량을 못 만들거나 불량품이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바깥에서 인슐린을 투여해줘야죠. 거꾸로 이 또 당뇨 환자가 너무 당을 또 안 먹었는지 저혈당에 빠졌어. 그러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면서 기운이 없어서 환자가 또 쓰러지는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쓰러져요. 그러면 빨리 뭘 줘야 돼? 혈당을 높이게. 달달한 거. 설탕물, 사탕, 초콜릿, 포도당, 주스라는 표현 썼어요. 그 외에는 안 썼어요. 이 5가지만 썼어요. 지금까지. 달달한 거 주시면 되는데 포도당이라는 단어, 설탕물, 사탕, 초콜릿, 주스. 달달한 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혈당일 때는 달달한 거 주시고 고혈당일 때는 바깥에서 인슐린을 투여해 줘야죠. 그 환자가 저혈당으로 쇼크가 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이 깊고 빠른 호흡을 하면서 내쉴 때 단내, 사과 향기, 과일 향기, 아세톤 냄새 나는 특징적인 호흡을 쿠즈 마울 호흡이란다. 우리가 간호를 할 때 환자한테 뭔가를 간호를 하러 갈 때는요, 미리 설명을 해줬더니 환자가 뭐래? 친절한 간호사래. 친절하대. 좀 차갑습니다. 좀 따끔합니다. 좀 뜨겁습니다. 미리 얘기해줬더니 환자가, 저 간호사 참 친절하대요.
그런데 호흡 잴 때만큼은 미리 설명하면 안 된다. 왜? 환자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을 멈출 수도 있고 빨리 호흡할 수 이제 내가 조절해서 호흡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래 재야 돼요. 어떻게? 맥박된 손을 놓지 않은 채 남자는 배, 여자는 가슴. 남자는 배, 여자는 가슴을 힐끔힐끔 보면서 눈치채지 않게 몰래 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깐난애기가 누워서 잠잘 때는요. 애기가 배 복식호흡을 했어요. 볼록 볼록 볼록. 여기는 우리는 가슴으로 볼록볼록 흉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임종시에는 목숨을 거두지. 목숨을 거두었다는 표현 쓰죠. 운명하시는 분한테. 목으로 숨을 쉬다가 숨을 하고 가셔요. 갓난애기는 자 제대를 짜라서 애기가 응애 할 때 내뱉어요 숨을. 살으려고 호기를 한다고. 근데 돌아가시는 분은 목숨을 걷어요. 들이마시고 죽는다고. 신기하지? 애기는 내쉬면서 살으려고 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억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복식 호흡하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흉식 호흡하다가 이제는 목으로 숨을 쉬다가 운명하시는 과정. 근데 왜 남자는 배, 여자는 가슴이냐면 남자가 힘이 좀 더 세잖아.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더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드니까 여성분들은 힘드니까 이제 조금 성장하면 복식으로 이제 흉식으로 오는 거지. 건강하려면 복식해야 돼요. 흉식해야 돼요. 복식으로 가야지, 복식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셔서 배가 볼록 올라오게 하고 내쉴 때는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도록 품어내면서 내쉬는 거예요. 들이마실 때는 배가 볼록 올라오게 복식 호흡한 다음에 내쉴 때는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도록 짜내면서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그게 바로 심호흡이에요. 심호흡을 하면 내 몸이 릴렉스. 그래서 주무실 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배에다 손을 배에다 이렇게 대고 크게 심호흡하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몇 번 숨을 들이마시면 내 몸이 릴렉스 이완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하고 숙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 좀 더, 좀 더, 좀 뭔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잠을 좀 더 잘 청하고 싶다. 그러면, 혹시 라벤더가 있으면 라벤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한 방울 벽에다 양쪽에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또 여러분을 또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게 해요. 나 그런데도 잠이 잘 안 든다. 그럼 배에다가 핫팩을 좀 대주세요. 화상이 염려하게 수건을 한번 싼 다음에 배에다가 핫팩을 대주면서 심호흡하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라벤더를 좀 떨어뜨리면서 하면 정말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혹시 잠을 못 주무신다면. 그래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진짜 나 더 그래도 잠이 안 와.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걸으세요. 힘들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많이 걷기. 요즘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시별로. 많이 걸으시면 잠이 많이 걸어서 낮에 배에다 따뜻한 핫팩 주문했어. 심호흡해. 벽에다 라벤더 한두 방울 떨어뜨렸어. 그러면 숙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맥박 재는 방법까지 했어요. 아니, 호흡하는 거지, 지금. 호흡. 자, 호흡 재는 방법은 맥박 재 손을 놓지 않은 채 남자는 배자는 가슴을 힐끔 보면서 눈치채지 않게 몰래 잰다. 호흡 조절 중추는 뇌의 연수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래서 체온, 맥박, 호흡까지 얘기했고 마지막 혈압. 혈압은 우리 정상 혈압하면 120에 80이요 이 소리는 120은 심장이 수축했을 때 수축기의 압력 80은 이완했을 때의 압력 그런데 우리가 맥압이라고 하는 거는 수축압에서 이완기압을 뺀 거를 맥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20에서 80을 뺀 거는 40이죠. 맥압의 정상 범위는 30에서 50까지를 정상으로 보아요. 아이고 끊어졌네. 자 우리 또 몇 분인가 제가 50분에 들어올게요. 50분, 10분 있다가. 혈압하다 멈췄죠? 혈압. 고혈압의 의미는 140에 90 이상, 저혈압의 의미는 90에 60 이하를 고혈압, 저혈압이라고 하고, 정상은 120에 80인데, 우리 체온이나 맥박이나 호흡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려왔어요. 반면에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올라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점점 얇아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혈관 폭은 점점 좁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났을 때 운동했을 때 이때 혈압이 상승. 그러니까 추운 날 어르신이 뒷간에 옛날에 화장실 뒷간에 있잖아 바깥에 있는 화장실 추운 날 뒷간에 가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와서 힘을 빵 줬더니 혈관이 뻥 터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디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뒷간에서 추운 겨울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 이렇게 추울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출을 한다. 뭘 준비해야 돼요? 모자. 여름에도 모자가 필요하고 겨울에도 모자가 필요하고 멋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모자를 쓰고 다녀야 돼요. 내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제 혈압 재는 방법. 우리 이제 보통 맥박 칠 때 그냥 편하게 재는 방법이 요골동맥이었다면 혈압을 잴 때는 상완동맥, 주전아, 주관절, 팔꿈치에서 5cm 위에다 청진기를 대고 커플을 성인은 성인용, 아동은 아동용으로 감아야죠. 저를 아동용으로 가면 너무 조여서 내 정상 혈압보다 높게 나오는 오류를 범하고 거꾸로 아이한테 큰 걸로 재면 성인 걸로 재면 너무 느슨해서 압이 떨어지는 오류를 범한다. 정확하게 재려면 팔꿈치가 여기 상박과 가슴이 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앉아서 재거나 누워서 재면 상박과 가슴이 같은 위치죠. 그래서 앉아서 재거나 누워서 재야 되는 거예요. 자, 커플을 감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130에 90이라고 치면 그 130에다가 플러스 2, 30을 더해요. 그럼 150, 60이 되겠죠. 150, 60까지, 160까지 막 눌렀어. 160까지 올렸어. 수은을. 자, 올렸어요. 거꾸로 떨어뜨려. 그 초당 2 내지 3합씩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떨어지게 했더니, 자, 아무 소리, 처음에 160에서 올렸더니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려가. 그랬더니 130 되는 순간에 벌떡 하다가 90 되는 순간에 펄떡 점점 작아져요. 아무 소리 안 들리다가 처음 들린 음이 수축기압, 규칙적으로 뛰다가 갑자기 작아진 음이 이완기압. 그래서 우리는 그 눈금을 130에 90이요 라고 혈압을 읽는 거죠. 혈압 재는 방법. 지금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의 정의와 정상치, 이상치 재는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혹시 디기탈리스 강심제를 준하는 오더가 났다. 그러면 무엇을 미리 측정해 봐야 될까요? 맥박을. 또는 몰핀이나 데메롤 이런 약을 주라고 하면 미리 무엇을 측정해야 될까요? 호흡을. 이럴 때는 호흡을 1분 동안 정확하게 재는 거고 강심제 주라고 할 때는 맥박을 1분 동안 정확하게 재서 정상일 때 주어라. 왜? 그 약을 줬다가는 맥박이나 호흡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맥박이나 호흡을 정확하게 1분 동안 재서 정상일 때 주어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검사할게요.